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깜짝 통합 인선카드였던 이해훈 전 후보자, 결국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 이 자리에서도 의혹은 소명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입학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위 선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는니 그러니까 국위 선양자에 말씀하고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는 민주당의 평가, 그리고 수사 촉구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경찰은 이전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7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지 단 이틀 만에 신속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브리핑 내용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통합 인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도가 일단은 됐네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해훈 후보자를 보수 진영에서 저희로서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으로서는 보수 진영에서 쌓아왔던 본인의 정치적인 경력과 이력 그리고 축적됐던 경험 같은 걸 내려놓고 오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 차원에서 당연하지만 청문회 절차조차 그 전에 뭐 낙마를 하거나 하는 카드는 사실 있을 수는 없었던 거고, 다만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장 큰 축으로는 아들의 어떤 입학 문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에서 갖고 있던 전형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전형 자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예. 걸 종합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더 크게 작용했던 건 아마 그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어떻게 보면 내밀한 사생활까지 거론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정사를 고백을 했지만 그 어떤 해명의 신빙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을 어쨌든 우려한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가 이틀 금요일 날 끝나고 이틀 만이니까 이것도 뭐 정강석화처럼 처리를 했다라고 볼 만한 그 시간이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예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청와대 또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알아서 잦은 사퇴하기를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주면 훨씬 더 손에 그 피를 묻히지, 이른바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가기를 원했겠는데, 아마도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권력 의지, 다르게 얘기하면 권력 욕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잦은 사퇴를 안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그 파악을 했는데 오늘 그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잦은 사퇴를 안 했으면은 왜 이 취소를 했겠느냐라는 얘기로 해서 본인의 어떤 잦은 사퇴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 또는 자업자득으로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감 이슈, 정말 감정선을 건드리는 4대 요소가 있죠. 그도 하나가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입을 비롯한 교육 문제, 예. 또 하나가 군 문제, 최근에 부상을 한 바로 갑질 문제의 4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천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본인의 잦은 사퇴 또는 임명 철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고 자업자득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측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죠.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또 특검 측도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역시 항소했습니다. 쌍방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이 무죄 부분을 재판단 받아야겠다고 한 부분이라면 아마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걸 이용했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때가 그 부분이 무죄였으니까요.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것 자체는 유죄였는데 작성하고 나서 그걸 사용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은 그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다시 다투겠다고 특검 측도 다시 항소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그리고 특검 측 모두 항소를 했다는 소식도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소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예, 조기현 의원님.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청와대나 여당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뭐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무래도 원펜타스 그 청약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였죠.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간의 신혼 직후의 어떤 이 관계 악화, 그에 따른 어떤 사실상의 별거, 그거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혼인관계로 연결하지 못했던 사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인사 갖고 있는 취지상 통합과 실용이라는 거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뭐 청와대로서는 할 만한 조건이 되면 할 거라고 봤고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해명을 보고 나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그것이 불법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미 보좌관에 대한 어떤 갑질 문제는 녹취 자체가 2건이나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속 시원한 해명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건만으로도 사실은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아쉬웠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정적 여론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소명이 있다면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 고민을 할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도저히 그 기준을 채울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청와대 근무도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금 이제 보도가 여러모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면 아무리 대통령실이어도 검증하기가 힘든 수준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합니다. 다 검증했어야 됐다. 예를 들어서 갑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정부 들어서 강선우 전 여가부 후보 같은 경우도 갑질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갑질이라는 분이 굉장히 국민적인 눈높이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캠프를 구성할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른바 세평, 평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운 전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그걸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한 데 재산이 갑작스럽게 청약을 받아가지고 당첨이 돼서 갑자기 한 7, 80억 원이 늘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봐야겠죠. 예. 이분이 돈이 없는데 왜 그때까지 집이 없이 무주택자로 살았을까? 그리고 부양가족이 3명이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나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을 통해서 그거를 크로스 체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못했다는 것은 명확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잘못이고 다만 저희 쪽에서 5번의 공천을 받고 3번의 국회의원을 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이걸 검증했어야 됐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보력이 많으니까 이런 취지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인사라인 다 이거 조치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무결점인 인사 검증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로서는 그럼 어떤 검증 시스템을 신뢰해서 이분을 발탁하고 모셔오려고 했던 거겠습니까? 5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 전신에서 공천받았던 사실관계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듯이 장관과 국무위원과 이 공천을 받는 의원의 무게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지 더 나아가서 이건 인사의 철저한 실패다. 나아가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제 얼굴에 침뱉기인 성격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또 이 후보자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조금 알아보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자정 넘도록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까지 청문회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주말이 껴서 이 사안을 잘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나왔던 의혹에 대한 지적과 그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제3자가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기획인사세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내가 뭐예요? 계속 있다고요.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사자는 사과를 못 받았다고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그때 그 인턴이 몇 살쯤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아까 비슷한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쭉 나온 것 중에서요. 어떤 게 가장 해명이 덜 됐다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청약 관련된 청약 내용이죠. 예, 이게 적어도 해명이어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사정 정도로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죠. 둘이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혼인 결혼식을 앞두고 생긴 문제로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 또 변호사 하다 보면 꽤 나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문제만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이 되겠지만 그 앞뒤 청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들 장남 집으로 신혼집으로 5가족이 다 주소 이전을 한다거나 청약 기준 이후에 다시 아들이 다시 집으로 간다거나 이건 정확하게 이 원펜타스의 청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들에게 좀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정서적으로 읍소한다고 해서 뒤에 문제들이 풀리지는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당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주택법에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토부 조사에서도 그때 발각되지 않고 결국에 이제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거였다면 차제에 이제 의문이 제기됐을 때 그게 왜 가능한 구조였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예. 국민 정서상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문제죠. 안 그래도 최근에 서울 주택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집 없는 분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 차익만 몇십억에 이르는 주택에 대한 청약을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을 만진다? 이게 용인되기 어려운 점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이 부정한 청약의 의혹 부분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나 봅니다. 예,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속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정치권에서.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측 징역 23년에 대한 1심 항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저희가 빨간 자막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절차를 밟아온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탈당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희 이슈 토론 끝나면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처음으로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아마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도 뭐 목요일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빠르면 목요일이죠. 예. 제일 빠르면.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조치하고 목요일 날 한동훈 전 대표 조치하고 이렇게 간다, 수순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 저와 같이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만은 뭐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원권 2년 정지라 함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그 총선에도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 그렇게 출마하지 말라라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이 탈당을 하라 아니면은 쫓아내겠다 즉 출당을 하겠다라는 사전 예고편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 국민의힘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바로 목요일 날 장동혁 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직은 다 완전하진 않지만 참석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목요일 날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참석한 이후에 첫 안건을 저렇게 제명, 탈당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정말 그 당내 상황이 굉장히 복합 함수를 풀어도 시원찮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을 바로 즉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 다음 주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점점 상황이 지금 긴박해지는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당내에 어떤 그 지방선거 승리를 예. 기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는 시점에 저렇게 당내 내분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솔로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탈당 권고가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제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얼마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국면까지 와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봉합하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그것을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로 올 때까지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지도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그 책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정치적 책임을 당내 징계로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사안은 당사자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잠시 후에 출연하니까요. 이 탈당 권고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 사안으로 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 사나울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요. 조기현 의원님, 지금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발 접수돼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7건 수사를 할 예정이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관도 못 됐고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정치 인생은 이대로 끝났다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는 보는데요.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장청약과 관련해서 윤리적, 도덕적의 비판의 소지는 다분히 높고요. 또 청약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상 문제고 이 아까 얘기했던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처벌 조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원펜타스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고 도시정비법상에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범죄 사실들 중에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부정청약을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대법원 사례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입법 미비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수사를 했을 때 과연 이 부정청약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될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자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만약 위법의 이 혐의가 있다면 처벌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자질에 관련된 비판했던 내용과 형사처벌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정치적 제기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입은 윤리적, 도덕적 상처를 쉽게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말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파트를 왜 반포 아파트 이걸 청약을 시도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정치를 마무리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때 이제 아파트를 청약에 도전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치적 재기 전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기eng 의원님, 그러면 이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가 꼭 정부 여당에만 리스크인가? 5번 공천받았고 3번 당선이 됐던 국민의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 5번 공천을 받고 5번 국회의원이 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공천을 했느냐 했다면 저희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아파트 부정 청약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가 후회한다. 이 말이 뭐였냐면 이해운 전 지명자가 자기가 집회 나갔던 것을 후회하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휩쓸려 갔다가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그 꼴이 똑같습니다.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 학자로서의 소신을 지켰다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지금 확장 재정, 일종의 돈을 푸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자기가 플랜 B로서 아니면 레드팀으로서 뭔가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로 갔으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빛의 속도로 세탁을 해가지고요.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싹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소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탐하여 자기의 소신을 저버리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본인 감정에 대해서 추스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많은 수차례 어떤 갑질을 해오면서 어떻게 728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책에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 진영이 있기 때문에 배신을 해렸다 그게 아니라 같다면 뭔가 우리의 보수의 가치를 이재명 정부의 어떤 가치와 결부시켜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자리를 탐하고 본인이 마시던 우물물에 침을 뱉고 간 격이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다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에 전 청문회를 보면서 혹 때려다 혹 붙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장남 어떻습니까?
아빠가 연세대 사무부처장인데 그 당시에 입시제도 그 편의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훈장받았다고 해서 할아버지 찬스에 아빠 찬스까지 해서 그 좋은 연세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저는 경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연세대 입학 과정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동훈 의원님. 짧게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검증 문제 이게 5번의 공천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공격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내정 발표를 하는 순간은요, 사실상 이제 검증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 청와대에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스크린 없이 내정 발표를 하면은 그것도차 섣부른 게 아닌 게, 만약에 검증 책임을 피해 가려면은요, 대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의 인사를 포용을 해서 쓰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인사 문제는 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오히려 되쏘아하기 딱 맞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 문제에 관한 한 이제 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탕평, 인사, 또 포용, 또 뭡니까 실용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바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번에 쓰겠습니다. 이해운을 쓰겠습니다. 좋다면 그게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사전 절차가 밟아지면요, 이런 사단이 안 되죠. 모두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이해운 후보도 자기 당의 어떤 그 지역구 행사를 하루 남겨줄 때까지도 이런 반구 없이 내정할 때까지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은밀함에서 이 부패는 싹이 튼다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조기현 의원님.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53.1% 지난주와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사 실패라고 판단을 한다면 비판적으로요. 예. 떨어질 만도 한데 상쇄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 실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전의 어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해서 보는 시각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해 오셨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리 기준을 고려할 때 이게 공직 후보자로서의 윤리 기준도 보지만 어느 진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살아온 과정에서는 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권의 인사인 것처럼 전제해 놓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적어도 윤리 기준에 있어서는 선출직과 지명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라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혹시 이러한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당 내부가 너무 온정적인 게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내 주변에서 이런 게 일상화돼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계속 청와대와 이해운 후보자만 비판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워서 침뱉기 같이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청와대와 이해운 후보자 개인으로만 돌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확장해서 보면 이런 보수 인사의 발탁, 인선 이런 것도 계속돼야 된다. 그런 지지의 목소리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실패는 맞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통합 실용 인사의 실패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통합 인사는 계속될 거다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다룰 것이 많은데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